방금 제가 그 경희대 무역학과 교수라고 이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아직은 좀 그 표현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가 제가 지난 8월 말일까지는 여기 한국은행에 근무하던 직원이었고요. 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서 근무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16년 8개월 정도를 근무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물론 유학기간 뭐 빼더라도 뭐 12년이 넘어갈 텐데 물론 뭐 유학도 저희 한국은행에서 보내줘서 다녀왔고 그래서 상당히 뭐 이 무대가 저한테는 굉장히 또 의미 깊은 무대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실 제가 99년도에 한국은행에 들어올 때 입행시험을 이 강당에서 봤었고요. 그리고 쭉 줄곧 한국은행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또 기회가 돼서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할 기회가 있어서 공부를 계속했고 다녀와서는 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 주로 이제 중장기 과제를 연구하는 경제연구원에서 쭉 연구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생활해 오다가 또 기회가 돼서 금년 가을 학기부터 경희대 무역학과에서 주로 이제 국제경제, 국제금융 분야 쪽으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문자 한 통을 받았는데 그 에피소드를 잠깐 소개하고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3년 2월에 여기 금요강좌를 한 번 또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당연히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직원으로서 강의를 했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온 학생들한테 얘기했던 게 저는 항상 그 학생들한테 저희 경희대 학생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항상 꿈을 가져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항상 스스로에게 인생의 그 모티베이션을 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걸 되게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온 학생들한테 제가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이긴 하지만 여기 여러분 분명히 경제학을 주로 전공하는 학생들일 테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 다음에 한국은행에 들어오실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다시 저처럼 이 또 무대에 서실 분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꿈을 가지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말을 제가 2013년 2월에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퇴직하기 직전에 저희 한국은행은 직원들이 그 휴일에 당직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차장급 직원 1명이랑 그다음에 조사역 직원 1명, 여자 직원 이렇게 같이 당직을 하게 되는데 당직실에서 이렇게 마주하는 여자 조사역이 저를 잘 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들어온 지 한 1년도 채 안 돼서 제가 전혀 얼굴 모르는 친구인데 그러면서 자기소개를 하는 게 2013년 2월에 차장님의 하는 금요 강좌를 들었던 학생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은 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는데 아마 경제학을 복수 전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의 얘기를 듣고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긴 했지만 한번 해보자는 각오를 가지고 그 친구가 한국은행 입행시험을 준비를 해서 작년 아마 그렇게 한국은행을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너무 감사했고 동기부여가 많이 됐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그 친구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마 출근하자마자 저희 행내 게시에 하는 금요 강좌 아마 제 이름을 보고 아마 약간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우연히 교수님의 이름을 보고 그때가 생각이 나서 문자를 드린다고 하면서 오늘 또 학생들에게 좋은 강의 부탁드린다고 저에게 그 격려의 문자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아마 출근하자마자 보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온 학생들 뭐 한 200여 명 된다고 들었는데요. 아마 주로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나 아니면 또 경제에 관심이 많은 아마 학생들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단언컨대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한국은행에 오실 분이 최소한 한 분은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저처럼 또 계속 공부를 해서 그다음에 또 대학 강단에 서실 분도 한 명 이상은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년, 한 10여 년 지난 후쯤에 어디 학교에서 저를 만나서 그때 10년 전에 하는 금요 강좌에 왔던 학생인데 지금은 어여치 박사학위를 받고 뭐 교수가 됐다거나 아니면 어디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는 그런 학자가 돼 있다고 저한테 말해 주신다면 저 또한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금요 강좌이고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여러분들 뭐 여기서 뭐 수료증 같은 거 받고 이렇게 일종의 뭐 스펙 쌓기 일환으로 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관심이 많아서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단순히 그 1시간 뭐 한 30여 분 강의를 할 텐데 그냥 글로벌 유동성이 뭐고 글로벌 불균형이 뭐다라는 단순한 지식만을 가져가지 마시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는 한 번쯤은 자기의 꿈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시고 또 주말에 한 번 더 고민도 해보시고 다가오는 또 다음 주 그 기말고사 기간에 시험 잘 보시고 또 이제 뭐 연말 연시 여러 가지로 바쁘기도 하지만 또 내년 새해가 시작되면 항상 우리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표정이 진지하시네요. 전혀 뭐 웃지도 않으시고 재미없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 굉장히 애들이 진지해요. 요즘은 좀 여유가 없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열심히 받아 적고 특히 이제 뭐 시험에 나올 것 같다고 말하면 굉장히 그 볼펜에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참 여러 가지로 팍팍한 세상을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학점도 경쟁도 치열하고 그다음에 스펙 쌓기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요즘 학생들이 아마 2학년만 돼도 굉장히 바쁘게 사는 것 같아서 조금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대학 시절을 보냈던 저로서는 조금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고 또 그죠? 그래서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그 주제는 글로벌 유동성이 글로벌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사실 이제 이거는 하는 금요 강좌를 위해서 조금 각색을 한 거긴 한데 제가 금년 이제 9월쯤에 한국은행에 이제 BOK 워킹 페이퍼로 발간됐던 논문입니다. 사실은 영어 논문이고 원 제목은 The Effect of Global Liquidity on Global Imbalances라고요. 그냥 사실 한국말 그대로 번역을 한 건데요. 프랑스 중앙은행에 있는 이코노미스트와 같이 이제 코옥했던 논문인데 이번 9월에 아마 BOK 워킹 페이퍼로 일단 발간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3월쯤에 국제 학술지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라는 저널에 이제 게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오늘 영어 논문을 쭉 발표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학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한국말로 좀 다 번역을 했고 그다음에 앞부분은 저희가 한국은행에 근무하면서도 계속 글로벌 불균형, 글로벌 유동성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작성했던 제 자료나 아니면 다른 저희 직원분들이 작성했던 자료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만한 것들을 요약을 해서 앞부분에 소개를 드리고 뒷부분에는 제가 그 논문에서 분석했던 주로 실증 분석 결과를 설명을 좀 드리는 순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이게 목차인데요. 사실 저는 이제 목차를 되게 중시 여기는데 목차를 보면 오늘 할 게 다 나오잖아요. 이거 하나만 다 하면 뭐 나오니까. 일단 서론은 항상 뭐 도입부니까 연구의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의 의의, 아니면 왜 이 연구를 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제목에서 암시하듯이 일단 그러면 글로벌 유동성이 뭐고 글로벌 불균형이 뭔지 일단 데피니션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그 개념 자체가 모르면 그 둘 간의 관계가 무엇인들 어떤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과 글로벌 불균형의 개념을 차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죠?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과 글로벌 불균형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조금 살펴보고 네 번째에서는 이제 제 논문에서 실증 분석했던 그 결과를 좀 중심으로 두 가지 회계 모형과 패널 바 X 모형이라는 두 가지 모형을 가지고 분석한 그 분석 결과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논문을 요약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순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냐면 일단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주로 주요 선진국이 QE라고 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을 했습니다.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이 금리를 더 내릴 여력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제로 금리로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했던 게 양적 완화가 시중에 있는 채권을 무제한으로 매입을 해서 그만큼 통화량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의도 안에서 선진국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했다는 거죠. 결국 그게 글로벌 유동성. 글로벌 유동성은 쉽게 생각하면 글로벌하게 사용될 수 있는 통화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미국의 달러화라든지 아니면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이런 어떤 기축통화량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에서 많이 돈이 풀렸기 때문에 그게 결국 다시 신흥국으로 흘러 들어오겠죠. 그래서 자본 유입을 통해서 신흥국으로 유입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신흥국들은 그 자국의 어떤 수출 가격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어느 한일 시장을 어느 정도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거든요. 결국 그걸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외환 보유액을 늘릴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조금 유의해야 될 점이 글로벌 유동성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결국은 글로벌 시장, 그 신흥국에 금융시장으로 많이 자본이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각 개별 국가에 어떻게 보면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버블이 쌓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게 부동산 시장에 들어왔다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 어떤 펀더멘탈한 요인에 상관없이 오를 수도 있을 거고요. 그게 만약에 또 주식시장이라고 한다면 그 역시 주식시장에서도 버블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어떤 위기가 생기거나 뭔가 대외 환경이 나빠지게 된다면 그 자금들이 또 일시에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재적인 미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당장은 불안 요소가 아닐 수도 있지만 향후 그게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잠재적 불안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결국은 글로벌 불균형을 계속 지속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유동성과 글로벌 불균형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가 없다면 글로벌 유동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통제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글로벌 위기를 겪으면서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글로벌 불균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서. 그렇지만 이제 크게 주로 이제 그 컴피팅하고 있는 두 가지 큰 견해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는 선진국의 주된 견해고요. 또 하나는 신흥국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견해 1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신흥국 입장이죠. 그래서 선진국이 너네들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함에 따라서 글로벌 과잉 유동성이 우리 신흥국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신흥국의 유동성 자체를 증가시키고 저축 투자 갭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축과 투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축률이 높은 경우에는 저축 투자 갭이 계속 파지티브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저축 투자 갭을 확대시켜서 신흥국의 경상 흑자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죠? 투자에 비해서 저축이 많으면 결국 해외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글로벌 불균형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 어디까지나 신흥국의 주장이고요. 두 번째 그에 상반되는 주장이 견해 2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견해는 신흥국이 자꾸 너네들이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외환보액을 많이 축적하지 않니? 그러면서 그게 결국 다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신흥국들은 미국채에 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인 미국채에 투자함으로써 선진국 채권에 많이 투자를 하니까 선진국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금리가 낮아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선진국의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으로 되면서 글로벌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선진국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서로 논쟁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신흥국은 너네가 먼저 돈을 인젝션을 많이 해서 이렇게 일이 커진 거다. 선진국은 아니다. 너네가 그 돈을 자꾸 시장에서 개입해서 다시 미국으로 다시 내보내니까 이게 계속 리커시브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증폭되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하는데 두 주장이 다 맞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서로 간에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선진국의 통화량 확대 아니면 그 신흥국의 외환 보액 확충이 각각 글로벌 불균형에 미치는 효과가 어떠한지를 신흥국과 선진국으로 구분해서 엠피리컬리 보여준다면 그게 하나의 새로운 파인딩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제 연구의 동기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마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제가 아직 용어는 설명을 안 했는데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할 게 뭐냐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상 적자, 그다음에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상 흑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흥국의 과도한 경상 흑자, 대부분 중국이 많이 하죠. 중국, 그죠? 그다음에 대부분의 전 세계 경상 수지 적자를 미국이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 뭐 뒤에 쭉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처음에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글로벌 불균형은 정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두 번째 글로벌 유동성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래서 주로 위기 이전에는 글로벌 유동성을 주로 선진국 통화량, 그러니까 뭐 미국의 M2라든지 그러니까 광의 통화, 번원 통화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저축예금이라든지 MMF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 포함한 그 광의 통화를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전 세계 외환부의, 그죠? 이거를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위기 이후에 조금 더 부각된 게 비은행 부분이 창출하던 신용 아니면 국가 간의 민간 투자 자금 흐름 이런 얘기를 더 추가적으로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은행 부분이 창출한 신용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혹시 아실지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뭐 ABS라든지 뭐 자산담보증권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특정 자산을 뭐 매출 채권을 담보로 그걸 증권화해서 그거를 발행해서 빌려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흔히 말하는 또 우리 뭐 MBS 뭐 주택 저당 뭐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풀링해서 그거를 다시 시큐리티로 만들어서 채권 형태로 만들어서 그거를 다시 또 되팔아서 이런 어떤 그 정상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행의 대출을 통한 그 신용 제공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약간 파생 상품 형태의 새로운 그 금융 자산을 만들어서 그거를 만들어서 창출되는 신용량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국가간이니까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 뭐 주식을 산다든지 채권을 산다든지 아니면 FDI 외국인 지출 투자가 들어온다든지 어떤 민간들의 계속 투자 자금 흐름이 많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위기 이전까지는 많이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게 위기 이후에 많이 좀 부각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과잉이냐 아니면 과소냐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금융 안정 저희가 이제 글로벌 위기라는 게 결국 글로벌 금융 불안정 하에서 발생하는 큰 위기잖아요. 금융위기거든요. 2008년에 그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결국 이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하는 게 그 우량하지 않은 주택 저당 채권을 많이 발행해서 그게 회수가 안 되기 시작하면서 금융기관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위기에 처하면서 이제 발발한 위기잖아요. 미국에서 좀 시작이 됐으니까. 그래서 일단 금융 안정성 차원에서 글로벌 유동성의 개념을 조금 더 과거보다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최근의 논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화 진전, 예를 들면 ABS나 MBS 같은 어떤 증권화 진전 등으로 인해서 단순한 은행 부분의 대출 이외에 그 비은행 부분에서 창출되는 신용량이 많이 확대가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많이 통합이 되면서 국가가 민간 자금이 많이 확대가 되고 뭐 외국인도 언제든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주식이라든지 다양한 우리나라 채권이라든지를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또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국가 간의 어떤 민간 자금 흐름이 크게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외환보유액은 공적 자금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셜 리저브니까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공적 자금의 외환보유액보다도 영향력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측면에서 글로벌 유동성의 포괄 범위를 좀 더 넓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글로벌 유동성을 국제거래에서 널리 이용 가능한 신용량, 공적 자금 플러스 민간 자금을 다 포함한 그렇게 보고자 하는 게 최근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유동성 제가 말씀드린 거를 조금 간단하게 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자료는 IMF에서 나온 자료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G4는 미국이라든지 유로존, 그 다음에 영국, 일본 같은 큰 나라들의 통화 창출, 그죠? 기축 통화를 더 찍어냈을 경우에 외생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죠? 그게 당연히 각 그 개별 국가의 그 선진국의 국내 통화량을 넓혀줄 거고, 그거를 이제 멀티플라이어를 통해서 계속 대출을 일으키면서 예금, 신용이 내생적으로 커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G4의 국가에서 통화량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겠죠. 두 번째 오른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이 G4에서 외국으로 이제 자본이 나가게 되면 그게 신흥국의 자본 유입이 되고요. 그게 결국 신흥국의 외환 보유액으로 쌓이게 되고 아니면 민간 부분의 자본 이동으로 또 흘러들어가는 자본의 그 소스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얘기는 비예금 신용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그림자 금융, 섀도우 뱅킹이라고 하고 있는데 뭐 ABS라든지 아니면 ABCP 이거는
asset backed 아마 commercial paper일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레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레포니까 환매 repurchase란 말입니다. 그래서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하는 건가. 다음에 다시 되산다는 조건으로 지금 채권을 파는 건지 이걸 제가 레포라고 많이 하는데 이런 어떤 그 일반적인 은행 대출이 아닌 새로운 어떻게 보면 신상품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금융감독의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그래서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림자 금융, 섀도우 뱅킹, 그죠? 그림자처럼 알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글로벌 유동성을 저희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글로벌 유동성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글로벌 유동성을 어떻게 측정을 할까? 크게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적 지표라고 하는 거는 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통화량 그 자체. 그래서 이제 주요 선진국의 광의 통화, 아마 M2가 주로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신용량.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비은행 부분의 어떤 그 레포 시장의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ABS 이런 것들의 규모 같은 건 글로벌 신용량으로 또 측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공적 자금인 세계 외환부의,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자본인 여러 가지 주식, 채권, FDI 자금 흐름 이런 것들로 제가 양적으로 그게 몇억 달러냐, 몇백억 달러냐 이렇게 이제 양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유동성이라는 게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통화량이라든지 아니면 신용량이라든지 아니면 국제적으로 흘러다니고 있는 국제 자본 이런 것들을 양적으로 한번 측정해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여기 상반되는 측정 방법의 질적 지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책 금리. 예를 들면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통화량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순히 통화량을 매자는 게 어떻게 보면 동전의 반대쪽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실질적인 이제 시장 금리 같은 거. 실질 시장 금리는 당연히 이제 명목 금리에서 물가를 차감한 그래서 실질적인 시장 금리가 얼마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금리의 흐름만 봐도 금리가 높다는 거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중의 통화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일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본 게 저희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시중에 이제 통화량이 많이 풀리면 리스크 프리미엄도 좀 낮아질 거고요. 그죠? 만약에 위기 상황이 오거나 돈줄이 줄이거나 이렇게 오면 또 리스크 프리미엄 올라갈 거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이제 테드 스프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테드 스프레드는 테드의 T는 아마 미국의 트레저리 미 국채 트레저리 빌 할 때 그 트레저리 T고요. ED는 유로 달러라는 얘기입니다. 유로 달러는 유로 금융기관에서 거래하는 달러화를 얘기는 하는 거죠. 그 유로화 할 때 그 유로는 아니고요. 그래서 유로 달러. 그래서 결국 뭐냐면 유로 달러 이제 대표적으로 측정하는 게 그 런던 은행 간 그 금리 아시죠? 리보라고 혹시 라이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리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런던 은행가에서 거래되는 금리. 그래서 그 미국 국채와 일반 민간의 어떤 자금 흐름에 이용되는 이자율. 그래서 리보 금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전자산과 리스키 자산 간의 스프레드를 말하는 거니까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죠? 단기적으로 자금 시장이 경색되다거나 아니면 리스키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스프레드가 커지게 되고요. 빅스 지수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빅스 지수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사용되는 S&P 500의 향후 30일 동안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수인데 저희가 공포 지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그냥 Volatility Index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빅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역시 글로벌 금융시장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많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 하나의 질적 지표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흘러다니고 있는 자금을 또 매주할 수 있는 하나의 질적 지표로 사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 요인은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그다음에 신흥시장국의 외환보의 확충,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섀도우 뱅킹, 그림자 금융이 또 확대됐고요. 또 그 민간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가 증가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감하게 위험 선호가 증가했다는 건 외국의 리스키한 에셋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 동기가 많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글로벌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글로벌 유동성이 과연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왠지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잘 쓰이면. 아니면 나쁠 것 같기도 하고 위기를 촉발했다고 하니까 왠지 나쁠 것 같기도 한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국가 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금이 많이 남아도는 선진국에서 투자 자금이 부족한.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나라가 그 60년대, 70년대 경제 개발할 때는 미국 달러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달러가 있어야 뭐 외국에서 기계도 수입해 와서 공장도 짓고 그다음에 뭐 경부속 고속도로 예를 들면 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자금이 없으니까 전부 뭐 일본에서 차관 자금 빌려온다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달러를 다 빌려다가 저희가 경제 개발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그 국가 간 자율 효율적 배분 그러니까 선진국에 남아 들어온 달러화를 그죠? 그게 만약에 신흥국에 돈이 필요한 달러가 필요한 신흥국 많이 흘러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나라의 성장과 그죠? 그다음에 그 나라의 후생 웰페어를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아주 이거는 잘만 쓰인다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만약에 변동성이 증폭이 됐다. 그런 자금이 약간 단기적인 자본 유출이라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단기적인 자본 이익만을 목표로 한다든가 아니면 뭐 우리나라의 싼 헐값에 나온 그죠? 기업을 빨리 인수해서 좀 일종의 뭐 사모펀드들이 그런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가격만 올려놓고 다시 되팔고 나가는 그죠? 과거에 뭐 신문에 뭐 론스타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런 행태를 따서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고 그죠? 세금도 잘 안 내고 몇 배의 차익만 올려서 되팔고 나간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그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그렇다면 위기가 생겼을 경우에 어떤 금융 부문이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렇게 많이 들어온 외국 자본이 결국에는 금융 부분의 불균형을 누중시킬 수 있고요. 글로벌 경제가 나빠졌을 경우에 갑자기 한 나라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약간 부정적인 측면도 같이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게 결국은 공여국, 그렇죠? 자금을 주는 쪽과 받는 쪽, 유입국 간 아니면 또 민간이라든지 공적 부분 간 그 둘 간의 여러 가지 상호 연결성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영향을 글로벌 유동성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 와중에서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파급 경로에서 중요하게 저희가 부각되고 있는 게 어떤 글로벌 뱅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그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은행들, 굉장히 큰 은행들이죠. 그래서 그 은행들이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싼 자금에 자금을 조달해서 한국에 투자해 준다든가 예를 들면 뭐 한국에 있는 외환 지점에 돈을 빌려줘서 그 돈이 또 우리나라 다른 부분에 돈이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매개적인 역할을 글로벌리 하고 있다는 거죠 은행들이 그죠? 전 세계를 타겟으로 해서 자금이 싼 곳에서 자금을 차입을 해서 아니면 투자 수익이 높은 곳에 그죠? 자금을 보내는 어떤 행태들을 글로벌 은행들이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글로벌 금융위기를 목도하면서 느꼈던 게 과다한 어떤 국제 자본, 그 글로벌 유동성은 결국 자본이 때문에 변동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요. 얼른 뭐 자금이 들어왔다가 또 빠져나가기도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자산 버블, 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채권 쪽에 자산 버블의 어떤 압력을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흔히 여러분들이 뭐 통화 전쟁, 환율 전쟁이라도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각 선진국들도 각자의 그 무역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자국 통화 약세를 많이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글로벌 자국 통화를 많이 늘렸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이런 환율 이슈 문제가 항상 있거든요. 미국과 중국 간에도 끊임없이 그 위안화 절상 문제 가지고 끊임없이 그 악유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듯이 어떤 이런 환율 이슈를 통해서 국가 간의 어떤 이해상충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서 작용을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위기 이전, 특히 이제 2008년 위기 이전에 그러면 글로벌 유동성의 역할은 제가 지금까지 뭐 쭉 말씀드렸던 내용이 아마 반복이 될 것 같은데 주로 이제 주요 기축 통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 무제한으로 돈을 풀었던 양적 완화 정책은 상당히 글로벌 유동성이 일단 그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남에 따라서 당연히 자산 가격 버블이 생겼고 경기 수능적인 신용 상태로 확대가 됐다. 경기 수능적이라는 말은 경기가 좋을 때는 은행들이 대출을 더 늘려서 경기를 더 좋게 키우는 거고요.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면 있는 돈을 더 걷어들여가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더 경기를 나빠지게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기의 침폭을 더 키웠다가 줄였다 하는 그런 행태를 말하는 거죠. 경기가 더 좋을 때는 더 좋게 만들고 나쁠 때는 더 나쁘게 만드는 이런 어떤 경기 수능적인 신용 사이클 확대에 글로벌 은행들이 많이 영향을 미쳤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실물관의 부조화라는 얘기는 되게 이제 금융이라는 게 실물을 서포트하는 측면에서 많이 발달해 왔는데 최근 현대 그 흐름은 그냥 금융 자체, 실물과는 상관없는 무슨 파생상품 같은 자본이득을 위한 금융상품이 많이 늘어나면서 금융하고 실물 간에 서로 부조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둘 간의 그 균형이 좀 어느 정도 깨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신흥국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자본 유입을 통해서 그 신흥국의 경기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또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유발한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기 시에 2008년에 봤듯이 그때 갑작스럽게 특히 민간 자금에서 글로벌 유동성을 다 흡수했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한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그 나라에 투자했던 자금을 좀 더 회수를 하죠. 글로벌 은행들이. 그렇게 갑자기 그 자금을 회수해버리니까 글로벌 유동성이 갑자기 많이 축소가 되면서 선진국, 신흥국 모두 신용경색이라든가 신용경색은 돈줄이 마른다는 얘기예요. 누가 돈을 빌려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누군가는 돈은 필요한데 그리고 경기 위축을 같이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그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이제 섀도우 뱅킹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그 ABS라든지 아니면 헤지펀드라든지 투자은행들의 이런 행태가 어떤 적절한 규제나 감독이 없어요. 그거는 어떤 정상적인 그 금융기관, 일반적인 금융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거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없었고 잘 알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항상 그 금융감독기구보다도 오히려 앞서가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너무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게 어떤 또 위기 하나의 원인으로 크게 작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그 낮은 실질 금리가 유지가 되면서 이번에는 반대로 투자와 저축 갭. 금리가 낮는다는 얘기는 저축을 할 유인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죠?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은데 은행에 넣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자, 소비나 하고 투자나 하자. 그래서 투자하고 저축 갭이 되게 파지티브하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률은 떨어지고 소비나 투자는 많이 올라가고 이게 이제 투자 저축 갭이죠. 이게 확대가 됐다는 뜻이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비를 많이 늘리는 거니까. 그죠? 미국 사람들이 열심히 소비를 한다는 뜻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 있는 모든 물건을 수입을 많이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소비를 하려면 수입을 또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상수지 적자가 미국 같은 경우에 경상수지 적자가 많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가 커진 원인을 이제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신흥국은 자본 유입이 커지니까 자본 유입이 많이 되면 환율이 절상이 되잖아요. 그죠? 환율이 1,000원 하던 게 900원, 800원 떨어지면 우리 수출 경쟁력에는 굉장히 나빠지는 거잖아요.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면 환율이 올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규모로 자본 유입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그냥 놔두면 환율이 너무 절상이 되니까. 그죠? 이거를 각국 중앙은행들이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환율을 떠받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외환보액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각국 중앙은행들이. 그 각국 중앙은행들은 그 외환보액을 안전한 미국 국채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뭐 엄청나게 많은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또 미국이 중국한테도 함부로 못하는 부분도 결국 미국이 중국한테 빚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이 항상 조금 일종의 그 협박수단으로 쓰는 게 내가 시장에 미국 국채 너네들 엄청나게 팔아버리면, 매도해버리면 미국 국채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그죠? 미국의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중국은 그걸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 그죠? 몇 조 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과 미국의 어떤 협상 카드로도 많이 쓰고 있는 게 중국의 외환보유액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계속 글로벌 불균형, 그러니까 선진국은 계속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고요. 반대로 신흥국은 중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는 열심히 미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흑자 규모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러한 측면에서 글로벌 불균형이 좀처럼 해소가 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게 이제 글로벌 유동성 시각에서 바라본 글로벌 불균형의 지속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유동성의 파급, 지금까지 이제 글로벌 유동성 쭉 살펴봤는데, 그럼 글로벌 유동성 어떻게 파급될까? 간단한 이제 그림으로 좀 살펴보면은, 일단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그룹 1에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 통화량을 많이 늘려주게 되면, 두 번째 그룹 선진국, 그러니까 영국, 유로존, 일본, 캐나다 같은 다른 또 주요 선진국에 자금이 흘러 들어갈 거고요. 물론, 이래서 선진국 그룹에서 다시 이머징 마켓 이코노미의 약자입니다. EME는 이머징 마켓 이코노미니까 신흥시장국에 또 자본이 흘러 들어갈 거고요. 물론 그룹 1에서 그룹 3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진국 미국이 통화정책 변화를 일으켜서 만약에 유동성을 올린다면, 그죠? 그게 결국 두 번째 그룹 선진국과 다른 신흥국으로 많이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단 위기 이전 얘기고요.
지금은 어떻죠? 반대죠. 지금 12월 15일, 16일 다음 주 미국에서 미국 중앙은행인 미국 페드가 FOMC라는 걸 열잖아요. 우리나라 따지면 금융통화위원회 그 회의를 열잖아요. 지난 한국은행은 며칠 전 10일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어젠가요? 어제? 네. 어제 이제 그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잖아요. 똑같이 미국도 다음 주 15일, 16일에 회의를 열어서 미국의 금리를 페더럴 펀드 레이스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시장의 예상은 이번엔 올릴 거라는 게 아주 지배적인 예상이죠. 그다음에 제니 옐렌 그 미국 연준 의장이 계속 연내 그 미국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 해왔기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의 신뢰성 유지 차원에서도 아마도 이번에 25bp를 올려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드디어 금리를 올리는 그죠? 통화 정책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서 이제 긴축적인 통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처음으로 시장에 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상황과는 반대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미국의 통화 정책이 전 세계 금융시장이라든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설명이 그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그 선진국의 통화 정책, 특히 미국의 통화 정책 변화가 글로벌 유동성 파급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의미 있는 분석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미국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라는 게 결국 다른 나라의 저금리 혹은 다른 나라의 양적 완화 정책 유발이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상황은 반대인 게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굉장히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제 그저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님께서 말씀하시길 한국은 당장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올리진 않을 것이다.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어느 정도 저희는 그 여력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내 사정, 여러 가지 가계부채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경기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빨리 미국을 따라서 통화 정책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주로 선진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유로라든지 유로존, ECB,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에 계속 통화 정책을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 뭐 이런 표현을 했었고요. 중국과 일본도 역시 자국 국내 경기 상황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펼 계획이 없다라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만 나홀로 호황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현재 그 실업률이 많이 떨어졌고요. 5% 정도까지 떨어졌고 미국 연준이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실업률 5%, 물가 상승률 2%에 많이 근접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은 이제 우리는 금리를 올릴 시기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 특히 신흥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좀 고려해달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미국의 의지는 굉장히 단호한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의 경기가 우선이라는 판단이 강한 거죠. 세계 경제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자국의 경제가 먼저라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쭉 글로벌 유동성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죠. 쭉 굉장히 길게 살펴봤는데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결국 그렇죠? 선진국의 통화량이라든지 신용량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그건 측정은 양적 지표, 통화량이나 신용량 양적 지표 혹은 금리나 리스크 프리미엄 같은 질적 지표로 측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쭉 말씀드렸고 위기 이전에 글로벌 유동성이 많이 확대되면서 각 그 신흥국들의 금융 부분의 어떤 불균형을 누적해 왔고 이게 향후 잠재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글로벌 유동성은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이제 글로벌 불균형이 뭘까? 제가 물론 모두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글로벌 불균형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불균형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무역 불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일단 경상 적자를 많이 내고 있고요. 다른 나라들은 흑자를 내고 있고 이런 어떤 불균형 상태. 그래서 말은 그럴싸하게 써있지만 뭐 상품 서비스 저게 결국 뭐 무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대외 포지션이 불균형이 크게 확대된 걸 의미하고 있는 거고 19세기 이후에 주로 이제 선진국과 선진국 간 혹은 선진국과 신흥국 간에 이러한 형태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조금 더 이러한 것들이 글로벌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많이 부각이 된 게 90년대 이후에 이제 미국의 경상수지가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이슈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결국 미 달러화 자산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좀 신뢰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죠? 미국이 저렇게 계속 경상적자를 내면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화의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의구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달러가 계속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절하 우려가 계속 부각이 되면서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좀 살펴보면은, 주로 이제 저희가 시기별로 보면은 80년대를 1차 불균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를 2차 불균형, 그 다음에 2000년대, 2001년부터 글로벌 위기 직전까지 이때를 저희가 이제 3차 불균형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그 세계 경상수지 적자에서 미국 적자의 비율이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부분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GDP 대비 비율입니다. 그러면 되게 3%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GDP 대비 적자가 3%가 지금 더 된다는 뜻이고요. 그죠? 그래서 세계 경상수지 적자에서 세계 경상수지 적자가 이제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것보다도 오히려 더 크다는 얘기는 미국이 아주 경상수지 적자가 엄청나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 전부 다 미국에 물건 팔아서 잘 살고 있는 그런 뭐 행태로 좀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80년대 들어서 이제 미국이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그래서 미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82년에 0.2에서 3.4%까지 이렇게 확대가 됐고, 세계 전체 경상 적자에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이 57.5%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82년에 3.5%였는데요. 그죠? 주요 이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라는 게 일본, 독일 같은 나라에서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어찌 보면 이때는 그 글로벌 불균형 문제가 이제 소수의 선진국 G5 컨트리 안에서 다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합의를 통해서 되게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1985년에 플라자 합의. 그죠? 플라자 합의는 미국의 달러화를 약세로 가져가서 미국의 무역 불균형을 좀 해소를 해주자. 선진국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이후부터 일본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일본이 무역 흑자가 아주 많이 감소하게 됐던. 그다음에 1987년에 이제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에서 합의를 통해서 다시 또 선진국 간에 어느 정도 미국의 달러화 환율을 떨어뜨려서 선진국 간에 조금 그 무역 불균형을 좀 해소하자. 그래서 이런 G5 컨트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부분이 상당히 빨리 해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2차 불균형은 이제 90년대 후반이에요. 96년 이후에 다시 서서히 해소됐던 글로벌 불균형이 다시 미국을 중심으로 다시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GDP 대비 경상 적자 비율이 2000년에 3.4%까지 다시 확대가 됐고, 다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상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보면 80년대 1차 불균형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간 거죠. 이때는 이제 일본이 다시 또 세계 최대 경상수지 흑자국이었고요. 98년 이후에는 아시아 신흥국이라든지 아니면 산유국, 그죠?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많이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자본 이동이 또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90년대 글로벌 금융 자유화, 뭐 캐피탈 어카운트 리버라이제이션 하면서 서로 각 나라에서 자본 통제를 허물어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자본 이동인 규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상수지 불균형을 고착화시키는 경로로 작용했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되게 이제 미국 경제가 IT를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호황을 누리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미국의 IT 산업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예를 들면 뭐 직접 투자는 이제 되게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저희가 직접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도 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굉장히 미국으로 자본이 많이 몰려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였겠죠. 자본 수지 쪽에서 계속 자금이 들어가니까. 그러니 달러가 당연히 강세가 되니까, 그죠? 자국 통화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경상수지 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찌 보면 90년대 후반에는 그 자본이동 규모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미국의 달러화 강세를 유발했고, 요게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계속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뜻입니다. 약간 80년대와는 약간 다른, 80년대는 주로 이제 경상수지 부분에서 선진국한테 계속 적자를 내면서 미국이 불균형이 심화됐다면, 90년대 후반에는 주로 이제 IT 부분을 통해서 외국인 자본이 많이 들어오면서 자본 쪽에서 흑자가 많이 나다 보니까 달러화 가치가 올라가게 돼서 이게 경상수지 적자를 야기하는, 약간은 원인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계속 무역 불균형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상당히 많은 나라로 어떻게 보면 글로벌 불균형의 그 범주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럽 국가, 그 다음에 뭐 중국을 비롯한 뭐 여러 신흥국들까지 포함된 굉장히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적자 규모는 여전히 만성적인 적자국인 미국의 적자 규모는 여전히 커지고 있고 스페인이라든지 영국 등 같은 유럽 선진국의 적자도 이번에는 좀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동유럽 같은 나라들도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항상 경상수지 흑자국이 일본하고 독일이에요. 독일은 이제 유로존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도 유로존을 먹여 살리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죠? 워낙 일본과 독일이 제조업이 강한 나라잖아요. 일본의 자동차, 뭐 독일의 자동차, 굉장히 뭐 자동차나 뭐 조선, 일본 같은 경우는 조선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죠? 그래서 일본과 독일이 굉장히 제조업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조업 기반으로 한 흑자 규모가 굉장히 큰 나라이고요. 뭐 중국,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중국이 굉장히 그 무역 흑자가 많잖아요. 중국이.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 그다음에 이제 산유국 같은 나라는 꾸준히 원유를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 그 흑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대표적인 흑자국은 중국, 일본, 그다음에 독일 같은 유럽과 그다음에 산유국, 이렇게 이제 2000년대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나라가 흑자국이고요. 대표적인 적자국은 역시 미국이네요. 미국이고 유로에 아까 말씀드린 스페인이라든지 다른 동유럽 국가들, 이렇게 유로 적자국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대충 이해가 되고 계신 건가요? 제가 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길래 워낙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 뭐 여러분들의 상황을 체크하기는 어렵지만 대충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계속 글로벌 유동성은 통화량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거, 신용량 아니면 뭐 금리 같은 걸로 측정할 수 있다는 말씀드렸고, 글로벌 불균형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미국을 포함한 주로 경상수지 적자국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반대적으로 흑자국인 선진국 일본과 독일, 그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이 또 경상 흑자를 내고 있다. 그래서 뭔가 불균형하잖아요. 글로벌리 무역의 트레이딩을 봤을 때 물론 무역이라는 게 결국 어느 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고 어떤 나라는 또 수입을 많이 하고 그러면 당연히 불균형이 생길 텐데 그게 이제 너무 지금 문제는 뭐냐면 특정 국가,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의 경상 적자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게 문제죠. 물론 미국의 왕성한 소비, 그죠? 투자 욕구, 저금리 이런 것들이 미국 사람들을 저축보다는 소비를 하려는 유인을 강하게 만든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연금이라든지 이런 사회 복지 이런 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노후 대비가 조금 뭐랄까 자인 스스로 안 해도 정부에서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모럴레저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지금 열심히 써대도 언젠간 뭐 내가 퇴직 후에도 나라에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해주겠지, 뭐 연금을 주겠지라든가 약간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이제 복지를 우리가 늘릴 거냐 하는 건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결국에는 조금 멀리 내다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 물론 글로벌 불균형과 상관이 없긴 하지만 그런 것도 결국 저희들이 하나의 이슈로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불균형이 왜 커졌냐, 이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과 계속 반복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결국 2000년대 이후로만 저희가 포커스를 한번 맞춰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선진국이 장기간 어떤 금융 완화 기조를 유지해 왔고요. 지금 글로벌 위기 이후 거의 한 7년째 거의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 저축 갭이 확대가 됐다. 제로 금리니까 당연히 저축률이 떨어져서 투자 저축 갭이 커졌고 거기에 따라서 과다 소비, 그죠? 그다음에 재정 적자는 뭐냐면 정부 입장에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많이 늘린다는 뜻이에요. 왜 늘릴까요? 그러니까 경기를 살리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통화 정책을 통해서 무제한으로 돈을 푸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거죠. 정부가 뭐 도로도 만들고, 그죠? 항만도 지어 올리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돈을 지출하는 거잖아요. 뭐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그러려면은 결국 재정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정 적자란 결국 들어오는 세수보다 나가는 지출이 큰 거니까요, 그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세금은 적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기업들이 경기가 좋아야 돈을 잘 벌어야 법인세도 많이 내고 그럴 텐데 돈은 안 들어오는데 돈 쓸 때는 많아요.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필요한 부분에. 그래서 이제 재정 적자도 커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거시 불균형 요인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재정 적자에 경상 적자. 그래서 저희가 흔히 쌍둥이 적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두 부분에서 모두 다 적자를 나타내는 요인이 됐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히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왔죠. 가격 경쟁률 유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환율을 유지를 해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들도 이제 고환율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또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주로 또 선진국 우량자산의 선호가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중앙은행 한국은행도 일단 미 국채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 좀 낮아지긴 했어요. 과거에 비해서는 약간 투자 대상 다변화 측면에서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1의 투자 대상은 미 국채입니다. 가장 안전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금융자산이 미 국채. 금리가 굉장히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라는 결국 안정성과 유동성 이런 걸 같이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신흥국이 선진국에 많이 이렇게 자본 이동이 흘러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선진국의 입장도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최근에 많이 부각되는 얘기인데, 국제은행이, 글로벌 뱅크들이 이제 과도한 레버리지라는 거는 남의 돈을 차입해서 그거를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해서 어떤 지렛대 효과를 노리는 거죠. 이만큼 투자해서 크게 이익을 볼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하고 많이 돈을 차입을 해와서 이게 자산 규모를 많이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각 나라별로 이렇게 돈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글로벌 불균형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새로운 시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글로벌 유동성과 글로벌 불균형 간의 관계가 어떤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글로벌 유동성과 글로벌 불균형의 어떤 피드백 메커니즘, 서로 이렇게 증폭되는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선진국의 통화 정책이라는 거는 첫 번째, 신흥국도 선진국이 완화 정책을 계속 펴게 되면 우리도 신흥국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런 측면이 첫 번째는 강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글로벌 선진국에서 흘러나온 과잉 유동성이 결국에는 또 신흥국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결국 신흥국의 유동성도 외환보액이 각각 증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신흥국의 외환보액 자체가 또 미 국채에 또 빠르게 또 다시 재투자되면서 선진국의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이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신흥국의 그 경제 성장이라는 게 결국에는 세계 경제 성장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유동성이라든지 자본 유입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뭐 유동성이 당연히 늘어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경제 성장이 조금 더 그러니까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둘 간의 관계가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한 반론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는 롱론에서는 화폐의 중립성 때문에 결국은 통화량이 늘어도 물가만 오를 뿐이라고 또 주장하는 또 학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긴 하지만 일단은 일반적으로 유동성 증가가 경제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자본 유입이라는 게 결국에는 또 투자의 재원으로서 사용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공장도 짓고 여러 가지 뭐 기계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당연히 촉진하는 요인이 될 거고,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실물 투자로 연결이 되지 않고요, 그냥 그 달러를 전부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사들여서 그걸 다시 미국채에 투자한다면 국내에 남아있는 자금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그게 투자를 여기서 말하는 구축은 뭔가를 세운다는 그 구축이 아니고 쫓아낸다, 밀어내버린다. 그죠? 우리 재정정책 얘기할 때 구축효과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구축입니다. 그래서 크라우딩 아웃 해버리는 바람에 더 안 되게, 투자를 안 되게 해버리는 바람에 성장을 오히려 저해하는 이러한 요인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로 이제 신흥국의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유동성 증가하면 당연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신흥국의 반대로 이제 유동성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떨어지게 되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는 얘기고요. 산출갭 확대라는 거는 그 잠재 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높을 때 산출 갭이 확대됐다고 하거든요. 그죠? 갭이니까. 그게 우리의 그 잠재 성장률보다도 만약에 성장이 더 높다고 한다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겠죠. 수요 쪽에서 과다 수요가 발생한 거니까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뭐 구매력 평가론에 따라서 당연히 세계 인플레이션과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국내도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5분 정도만 더 하고 쉬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시간이 좀 올라가서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그 신흥국의 결국에는 유동성 확대에 따라서 당연히 유동성이 늘어났으니까 실질금리도 떨어졌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저축 투자 갭을 확대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메커니즘이 어떤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어렵나요, 너무? 제가 너무 막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할 때 수시로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너무 재미없나요?
지루한 표정이 역력히 지금 느껴지고 있어서. 그죠? 재미없는 경제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관심이 많은 부분이긴 하니까 다 100% 이해가 안 되다 할지라도 여러분 들으시면 대충 그럴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산출, GDP가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저축률은 떨어지고요. 그죠? 하지만 항상소득 가설, 이거는 퍼머먼트 인컴 하이퍼시스, 그죠? 밀턴 프리드만이 말했던 그러니까 일시적인 소득이 아니라 쭉 정기적으로 꾸준히 나오는 내 소득. 저희 같은 뭐 월급 생활자라면 정년 때까지 꾸준히 나오는 건 소득에 따라서 소비를 하니까 당장 뭐 이렇게 소비를 늘렸다 줄였다 많이 안 하잖아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소비를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증가된 산출. 아까 제가 산출이 늘었다고 했으니까 이건 GDP가 늘었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우리 소득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이제 저축 여력이 증가해서 초기에 이렇게 저축률이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그죠? 저축률이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금리 하락 때문에 떨어진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저축률 하락을 상쇄할 수 있다. 왜? 내 소득이 좀 더 늘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유동성이 많이 커진 경우에 투자가 느는 부분보다, 아까 전에 신흥국 같은 경우 외환부액으로 많이 또 미국제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내에 쓸 수 있는 투자 재원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의 증가폭에 비해서 여기 산출, 금리 하락으로 늘어난 GDP 증가폭이 더 크기 때문에 그죠? 투자율이 하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투자율이라는 건 결국 투자 나누기 산출이니까 산출이 분모가 더 커지는 것에 비해서 투자는 좀 덜 커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율은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얘기가 그 태화 시장 개입과 불태화 외환 시장 개입 두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불태화 외환 시장 개입은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환 시장을 통해서 달러를 사들이고 나면 원화가 풀려나가는 거를 원화가 너무 많이 풀려나가 있으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니까 그걸 다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서 그 돈을 다시 흡수하는 거죠. 흡수. 그래서 저희 이제 불태화, 스테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불태화 외환 시장 개입을 통하는 경우에는 유동성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죠. 왜? 통화안정증권을 통해서 다시 시중에 있는 원화를 빨아들였으니까. 그죠? 그래서 투자를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지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투자를 조금 떨어뜨리게 되잖아요. 전부 외환보유액으로 나갔으니까. 그래서 저축 투자가 떨어졌으니까 저축 투자 기업이 확대가 됐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태화의 시장 개입은 그렇게 통화안정증권을 통해서 원화를 빨아들이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시중에 있는 달러 흡수하고 원화 풀고 이게 태화인데 이 경우에 당연히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유동성 과잉을 초래하게 되지만 그 풀린 돈이 결국 투자로 많이 흘러 들어가니까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요 슬라이드까지만 하고 쉴 거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유동성과 글로벌 불균형의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은행인데요. 그래서 글로벌 은행들이 과도한 레버리지, 그러니까 금리가 싼 곳에서 자금을 차입해 와서 남의 돈으로 지렛대 효과를 이용해서 과도하게 이제 또 자산을 많이 확대했던 그런 과도한 레버리지 추구가 글로벌 과잉 유동성이 어떤 경기 수능적인 신용 평정이에요. 경기가 좋으니까 막 차입을 해서 투자를 했겠죠. 그래서 신용이 더 커지게 되고 그게 자산에 많이 투자가 되면서 자산 가격 버블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글로벌 불균형과 글로벌 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시각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두 번째, 글로벌 과잉 유동성이 국경 간의 자본 이동을 통해서 신흥국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이 신흥국의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 된다는 뜻이고 당연히 금융 변수와 실물 변수 간의 부조화, 여기 뭐 영어로 매크로 파이낸셜 디소넌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실물 경제와 무관한 순수 금융 거래가 굉장히 급증하면서 금융과 실물 간의 부조화 현상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신흥국으로의 자본 유입이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보전성 성격. 이건 뭐냐면 되게 이제 국제수지에서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면 자본에서 흑자가 돼야 균형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경상수지가 적자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에서 자본 차입해오면 되잖아요. 차입. 경상수지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을 외국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해오면 그건 자본수지에는 흑자인 거거든요. 자본수지 흑자라는 개념은 별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달러가 들어오면 흑자하고 나가면 적자인 거예요. 들어오는 보다 나간 돈 이걸 같이 유입이냐 유출을 같이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신흥국은 자본 유입이 경상수지 적자. 우리나라가 수출이 안 될 때는 경상에서 적자를 내긴 하지만 자본 유입. 외국에서 많이 돈을 빌려와서 보존적 성격, 그러니까 보존을 했다는 뜻이고요. 그렇지만 2000년대에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고 있죠.
그죠? 뭐 외국인 직접 투자,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외국인이 많이 사들이고 또 우리나라 채권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금리가 좋으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2000년대 들어와서는 90년대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들이 되게 경상에서도 흑자, 그다음에 외국인 자본 유입 측면에서도 흑자, 이렇게 과거 90년대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결국 글로벌 유동성에 대해서 쭉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글로벌 선진국의 주로 통화량, 신용량, 그다음에 다양한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든지 금리를 통한 질적 지표를 통한 글로벌 유동성을 살펴봤고, 이제 글로벌 불균형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상 적자, 이와 반대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상 흑자가 글로벌 불균형이었는데 그 이유가 1차, 2차, 3차 이렇게 불균형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상향하긴 하지만 미국이 대규모의 경상주의 적자를 내고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설명을 드렸고, 이러한 글로벌 유동성이 어떻게 글로벌 불균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 이제 글로벌 유동성, 여러분들 아마 글로벌 유동성은 대충 그런 것 같고, 그죠? 글로벌 불균형도, 오시기 전에는 이제 글로벌 유동성 아마 대부분 다 아셨을 것 같고, 그죠? 유동성이라는 게 되게 알잖아요. 물론, 유동성도 여러 가지 개념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유동성은 그냥 현금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돈, 머니, 화폐, 통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그러니까 뭔가 전 세계에서 통용 가능한 미국 달러라든지 유로라든지 엔화, 파운드 같은 기축통화. 물론 이제 위안화가 이번에 새롭게 그 IMF SDR에 편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스페셜 드로잉 라이트에서 특별 인출권, 일종의 가상화폐이긴 하지만 이제 위안화가 세 번째로 비중이 큰 기축통화가 된 거죠. 지난 11월 30일자를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중국이 가장 큰 프로젝트가 위안화 국제화예요. 그래서 중국이 일단 미국과 맞서기 위해서는 자기네들 통화가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해야 되잖아요. 미국 달러화를 위협하고 있는 새로운 통화이면 분명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앞으로 잠재력, 중국이 또 아이 한 자녀 갖기 운동, 그러니까 정책을 폐지하면서 두 자녀 이상 가지고, 물론 정책을 폐지했다고 해서 당장 두 자녀 가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 중국의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일단 중국의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장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중국에 수출하는 유화 품목을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벌써부터 반응하고 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앞서가긴 거긴 하지만 그만큼 중국의 시장이 큰 거잖아요.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정말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될 나라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제가 글로벌 유동성, 글로벌 불균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한번 그림으로 한번 조금 살펴볼까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시게 되면은 이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신흥국 EME, Emerging Market Economies의 GDP 대비 경상 흑자 규모예요. 그래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데이터인데 굉장히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굉장히 크게 많이 확대되는 걸 볼 수 있죠. 밑에 나와 있는 이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선진국 A는 Advanced Economy의 GDP 대비 경상 적자죠. 이제 마이너스니까 경상 적자 규모예요. 아마 이 대부분은 미국에서 왔었을 거고요. 이쪽 윗부분은 중국이라든지 일본 산유국, 그죠? 그다음에 됐을 텐데 보시면 이때 거의 피크잖아요, 그죠?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피크였고, 이때 또 선진국의 경상 적자도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글로벌 유동성 규모예요. 이것도 당연히 GDP 대비 표현을 한 건데, 당연히 경제 규모가 커지면 유동성 당연히 늘어난 거니까. 그리고 통제하기 위해서 GDP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글로벌 유동성이 상당히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급속도로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이후에는 상당히 어느 정도 이렇게 한번 크게 감소됐다가 또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면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이때 이후부터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던 부분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글로벌 불균형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보시게 되면 이것도
계속 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만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요때 이 글로벌 그죠? 요때 피크를 치고 글로벌 위기 직전에 이후에 상당히 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보시게 되면은 뭔가 글로벌 유동성의 그 증가율이 둔화되던 시기에 글로벌 불균형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둘 간의 그래프가 그 둘 간의 관계를 100%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일단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글로벌 유동성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글로벌 불균형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그 이후에 글로벌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글로벌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뭔가 글로벌 유동성이 글로벌 불균형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 하는 어떤 그런 그 직관, 컨젝처를 한번 가져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논문에서 이제 실증 분석한 조금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리그레션 모형이에요. 리그레션 모형인데 제가 아까 그림에서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 변화에 따른 다른 선진국들의 통화량 변화, 그다음에 그게 다시 흘러 들어가서 그림 기억나시죠? 이렇게 동그라미 3개 있었던 거. 그룹 1에서 그룹 2, 그다음에 그룹 2에서 그룹 3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메커니즘. 그래서 여기서 관심사가 그러면 정말 그럴까라는 이제 의문을 가지고 미국의 통화 정책 변화가 여타 다른 선진국 통화 정책에 파급되는지 정말 그렇게 그림처럼 넘어갈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리그레이션 모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본 거고요. 두 번째가 익숙하시나요? 패널 VARX라는 말이 익숙하시나요? 아마 학부생이면 전혀 처음 들어봤을 가능성이 클 것 같긴 한데 대학원생이면 좀 들어봤을 수도 있고요. 패널이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가 타임 시리즈 데이터도 있고 크로스 섹션 데이터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별로 이렇게 타임으로만 쭉 가는 건 시계열이라고 하잖아요. 시계열 데이터.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나라가 여러 나라를 넣었으니까 여러 나라 국가망을 I1부터 I20이다 그러면 I 쪽으로 이렇게 쭉 20개의 나라가 있는 거고, 그죠? 각 나라 I, 알파벳 I별로 각기 T라는 게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IT라고 많이 하잖아요. 패널 데이터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의 한 시점에서 여러 나라들의 움직임을 계속 시간 흐름에 따라서 보여주고 있는 자료, 그걸 이제 패널 자료라고 하고, 그다음에 VARX는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을 이제 VAR 어널리시스 할 때, 벡터 오토 리그레션 모형 할 때 그거고, 그다음에 X가 붙은 거는 익소지니어스, 외생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X인데, 그래서 뭐 좀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긴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여러 나라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쭉 살펴봤는데 외생적인 변수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VR 모형에서는 다 모든 변수가 내생 변수이거든요. 내생 변수라는 말도 또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텐데, 그 모형 안에서 내생 쪽으로, 그러니까 모형 내 안에서 뭔가 결정되는 변수들, 내생. 그죠? 외생 변수는 밖에서 외니까 밖에 있는 거잖아요. 밖에서 이미 모형 밖에서 딱 결정이 돼서 나는 다른 변수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게 외생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외생 변수를 가지고 있는 VR 모형을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네.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의 지표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양적 지표에서 대표적인 게 선진국 통화량이니까 그걸 한번 넣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적 지표 중에서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했던 게 최근에 이제 빅스를 가지고 많이 하니까 빅스를 두 가지에서 양적, 질적 같이 한번 넣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흥국 외환부액이 또 글로벌 불균형을 유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신흥국의 비율은 선진국 통화량이 늘어서 글로벌 불균형이 커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 우리 이쪽 신흥국 입장에서는 아니야. 그러니까 선진국 입장에서는 신흥국 니네가 외환부액을 많이 키워서 우리 선진국의 경상수지가 커지는 거야. 이렇게 서로 주장이 상반되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해보면 각자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럼 신흥국 데이터를 쓸 때는 선진국 통화량을 한번 변수로 써보고요. 그다음에 선진국 데이터를 쓸 때는 신흥국 외환부액을 이쪽 변수에 써보고, 그러면 누가 영향을 더 많이 미쳤나 한번 살펴보자는 게 이제 이 실증 분석의 의도인 거죠. 그죠? 분석 기간은 99년부터 2013년 쿼털리 데이터, 분기 데이터를 이용했고요. 99년부터 사용한 이유는 유로화가 출범한 게 99년도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전부 다 독일 마르크화도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었는데, 이제 유로화가 통합돼서 단일 통화를 유로 19개 국가인가요? 그래서
예전에 17개에서 추가된 19개일 텐데, 그래서 그 나라들의 단일 통화를 쓸 수 있는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게 1999년부터 구할 수 있어서, 그래서 2013년까지 이렇게 작업을 했죠. 그래서 일단 회귀 모형은 리그레션 모형이니까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개발국가 유동성, 리퀴디티에서 LIQ라고 표현했고, I, 각 나라 표현하는 거고, 성장률은 그냥 GDP라고 표현을 했고, 인플레이션은 뭐 CPI,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소비자 물가 지수,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게 결국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의 선형함수, 그죠? 어떤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GDP가 올라가거나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유동성도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저희가 거시경제에서 배우는 테일러 룰이 이제 금리가 GDP 계획과 물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 식에서 착안해서 따온 건데, 이쪽 좌변에 금리 대신에 그 금리의 어떤 반대, 동전의 반대면이 리퀴디티, 통화량 유동성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본다는 뜻이고요. GLIQ는 글로벌 리퀴디티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I가 1부터 N이니까 I 국가만 20개라면 그냥 각 20개 나라의 유동성을 다 더하면 그게 글로벌 리퀴디티가 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현한 거고,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유동성이라는 거는 그 전기의 미국의 통화량, 그 다음에 그 전기의 GDP, 전기의 물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이렇게 표현한 거. 리퀴디티 그다음 아래점자 US, 그죠? T 시점에 어떤 특정한 시점에 미국의 통화량이라는 것은 이렇게 결정이 된다.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식 3이 식사는 여기서부터 좀 달라지는데, 식사는 리퀴디티 UK, 영국의 T 시점의 유동성이라는 건 여기까지는 같죠. 영국의 지난분기 유동성, 영국의 GDP, CPI까지는 똑같은데 추가적으로 여기 내가 미국이 영향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미국의 유동성이 영향을 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른쪽에 이 식을 넣어본 거고, 그다음에 이번 기의 미국의 유동성 아니면 지난 기 유동성, 그죠? 뭔가 그 영향을 주는 게 시차를 줄 수 있으니까 단기와 정기 이렇게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심플한 식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영국, 그다음에 EA는 유로 에어리아 다 똑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JP는 자펜이고 요거는 캐나다. 그래서 각 나라들 이렇게 선진국들이 영향을 받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글로벌 요거 델타라는 건 체인지죠, 체인지. 그래서 글로벌 리퀴디티의 체인지 변화는 당연히 그 US, UK 요 5나라 주요 5개 선진국의 체인지를 합한 것과 같은 거고, 그죠? 그래서 근데 글로벌 리퀴디티의 변화를 이렇게 다시 한번 쪼개서 살펴보면은 요거 틸다라는 표현, 틸다라 요 표시는 뭐냐면 그냥 미국의 머니터리 샥에 대한 변화가 없이 그 각각 나라의 유동성이 변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틸다라고 표현한 거. 그러니까 영국이 미국의 영향을 안 받고 그냥 자체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변화된 유동성을 델타 리퀴디티 틸다 UK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게 있었을 거고, 한편으로는 미국의 유동성이 변화해서 영향을 받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베타 UK라고 표현한 거는 미국의 US의 리퀴디티가 델타 변했을 때 요거에 따라서 이 영향으로 얼마나 변했을까? 베타. 흔히 말하는 뭐 탄력성처럼 미국의 유동성이 하나 변할 때 영국의 유동성이 얼마나 변할까를 나타내는 게 베타 UK. 그죠? 네, 베타 EA는 유로존의 유동성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 그러니까 요 4개의 베타 교수가 나타내는 거는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우리의 그 각 다른 나라 선진국들의 반응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0이다. 만약에 0이다 그러면은 다른 선진국은 미국의 통화 정책에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각자 자기 나라의 통화량을 자기 경제 상황에 맞춰서 결정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죠? 이게 만약에 베타가 다 1이라고 한다면 미국이 1억 달러 늘리면 우리도 1억 달러 늘리겠다는 건 똑같은 얘기죠. 똑같이 1씩 반응한다는 뜻이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살펴보겠다는 식이고요.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유동성은 명목 GDP 대비 M2 비율을 이용해서 했다는 얘기고요. 분석을 보면 아까 이렇게 베타 요게 값이 어떤가 우리가 궁금하다고 그랬는데 흥미롭게도 일본하고 캐나다는 상당히 파저티브하면서도 유의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캐나다는 미국과 가장 인접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통화 정책을 많이 따라가는 것 같고요. 일본도 뭐 굉장히 미국과 배를 같이 하는 나라였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고,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통화량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들 나라들도 이게 파저티브라는 거.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뜻은 이런 나라들도 미국의 통화량 변동에 반응해서 그만큼 더 늘리고자 하는 요인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그 결과적으로 안 나왔던 데들이 영국하고 유로존
국가의 그 계수값이 유의하지도 않았고, 물론 파지티브한 값은 나왔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아무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흥미롭게도 네 나라 중에서, 네 개의 그 선진국 국가 중에서 일본과 캐나다, 그죠? 이쪽은 유의하게 미국과 같이 흐름을 따라가는 나라였고요. 영국과 유로존, 흥미롭게도 전부 다 유럽 국가들이잖아요. 이쪽은 좀 별도로 움직이고 있다. 뭐 지금도 사실은 유로존은 미국과 전혀 별개로 계속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좀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 지금의 현실과 조금 맞는 내용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99년부터 2013년까지의 통화량 변동을 한번 이런 방식으로 살펴봤더니 일본과 캐나다는 미국과 같이 비슷하게, 하지만 영국과 유로존 국가는 조금 다르게 갔었을 거라고 저희가 분석 결과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그냥 생략할게요. 리그레션 그 리절트 결과 이렇게 보면은 그냥 여기 뭐 0.833이라고 되어 있고 1번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별 3개가 붙었다는 것은 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T기에 0.5499, 5% 수준에 유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미국이 1을 늘렸을 때 일본은 0.8 정도로 반응을 했다는 뜻이고요. 이건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이 1을 했을 때 캐나다는 0.5 정도 반응했다. 이 얘기고, 여기 보면은 다른 나라 UK나 유로 에어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보면은 뭐 전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별이 안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물론 여기 값은 0.348, 0.33 뭐 파지티브하게 나와서 어느 정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가 조금 더 어려운 건데, 이제 패널 바 X, PQ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여기 YIT라고 아까 말씀드린 게 I가 이제 여러 개의 나라들 포함하고 T가 어떤 시점을 나타내죠. 여기 이제 패널 데이터임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4개의 Four Indigenous Variable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CPI, 여기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이 된 인플레이션하고 그다음에 실질 실효 환율, 그죠? 실질 실효 환율, 그다음에 GDP 성장률, 그다음에 커런트 어카운팅 경상 수지를 이렇게 IT의 내생 변수로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 혼자 X라고 되어 있는 변수가 이제 외생 변수입니다. 외생 변수. 외생 변수는 모형 밖에서 결정이 되는 주어지는 변수인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 통화량 아니면 빅스 아니면 신흥국의 외환보액을 각각 3가지를, 이걸 다 한꺼번에 넣는 게 아니라 각각 한 번씩 넣어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형에서 외생 변수는 그냥 딱 하나씩입니다. 근데 3가지 경우를 상정을 해봤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F라는 거는 픽스드 이펙트의 약자인데, 각 개별 국가들마다 각기 개별 국가의 고유한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나라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국, 일본, 중국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별 국가의 인디비주얼한 그 고정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변수이죠. 그래서 여기 F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고정 효과가 됐고, 나머지는 이제 에라텀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일단 그래서 신흥국의 경우에는 선진국 통화량 아니면 빅스 지수를 이렇게 외생 변수로 넣어서 선진국 통화량이 늘어났을 때 신흥국 경상 수지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보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진국의 이런 그 내생 변수를 집어넣었을 때는 신흥국 외환보액을 오른쪽 외생 변수에 쓰는 거죠. 그래서 신흥국 외환보액이 늘고 줄었을 때 이 선진국의 이러한 경제 성장 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고, 선진국은 여전히 5개 나라, 미국, 영국, 유로존, 일본, 캐나다를 그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신흥국은 20개 나라. 당연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럽, 그다음에 남미, 그다음에 뭐 러시아를 포함한 나라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시안, 동아시아 국가들 이렇게 남아공화국까지 해서 20개 나라, 자료 확보가 용이하고 자료가 중간에 끊김이 없는 그런 자료를 주로 중심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혹시? 뭐 전혀 재미가 없나요? 반응이 없네요.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풀이라고 했는데 반응이 너무 없어서, 네. 저희 학생들은 시험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반응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건 시험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서 반응이 좀 없긴 한데, 졸리시기도 하죠. 졸리시기도 하고 금요일 오후 또 뭐 시험 공부가 있긴 하지만 또 뭐 불금을 만들려고 어디 놀러 가시는 분들도 있나요? 그래서 마음이 지금 어디 딴 데 가 계시는 분들도 빨리 친구들하고 만나서 저녁에 놀아야지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제 그 통계 지표입니다. 그래서 뭐 M2 대비 GDP 비율에서 뭐 각각 옵저베이션이 300개 정도 썼다는 얘기고요. 선진국 경우에는 5개 나라밖에 없으니까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이런 데이터들 평균값이 이렇다는 거고 그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값이 이렇다. 그다음에 최저값 민하고 맥스가 이렇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 아래쪽에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제 신흥국들의 뭐 GDP 대비 외환 보유액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 그다음에 경상수지도 당연히 GDP 대비 비중을 했고 실제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CPI, 그다음에 실제 실효 환율은 뭐 Real Effective Exchange Rate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선진국 5개 나라, 사실 5개 나라긴 하지만 유로존이 있기 때문에 유로존 19개를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나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걸 다 통합해서 본 거니까 그다음에 신흥국은 20개 나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유동성은 통화량, 선진국 통화량하고 그다음에 빅스를 썼다고 했는데 또 좀 재밌게 보려고 미국만 한번 넣어보고 그다음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선진국을 한번 또 넣어보고 그다음에 미국을 포함한 전체 5개 선진국을 또 한번 해보고 그죠? 선진국 그 양적 지표를 다시 한번 또 3개로 쪼개봤어요. 그래서 뭐 이게 어떤지 저게 어떤지 그러니까 미국만 있을 경우는 어떤지 이렇게 보려고 흥미롭게 질적 지표인 경우에는 그냥 빅스 지수를 그냥 그대로 썼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따라서 신흥국의 경상수지가 초기에는 바로 마이너스로 나오긴 했지만 바로 포지티브 효과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분기 이후에. 그 말은 이제 선진국의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나면 날수록 신흥국의 경상 흑자가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기존에 계속 말했던 글로벌 불균형의 그 파급 경로하고 맞는 얘기죠. 이 뒷부분 얘기가. 그다음에 신흥국 같은 경우에 선진국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제가 상당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를 아까 가설에서 했었는데 그럼에 따라서 신흥국의 경제 성장에도 상당히 포지티브 효과를 미치는 걸로 분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흥국이 선진국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수용해서 각 나라에서도 역시나 금리를 낮춰서 돈을 많이 풀게 되면 그게 당연히 경제 성장에 유의하게 영향을 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측면에서 신흥국의 경제 성장에도 여전히 정의 효과를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아까 배웠던 우리 신흥국의 불태와 외환시장 개입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인위적으로 환율을 어느 정도 고환율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 실효 환율의 평가 전화가 계속 환율을 계속 고환율을 유지하고 있는 거니까 신흥국이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이제 결과가 이 뒤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저희 흔히 뭐 충격 반응 분석이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그냥 멀티플라이 어널리시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일단 반응이에요, 반응.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미국의 글로벌 유동성, 미국의 통화량이 광의 통화가 퍼센트 비율이죠. 그러니까 GDP 대비 그게 1%포인트 올랐을 때, 그죠? 그랬을 때 그 신흥국들의 GDP가 성장률이 얼마나 움직일 거냐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GDP 같은 경우에는 자, 미국이 돈을 많이 풀어서 글로벌 유동성이 커지면 바로 직후부터 이렇게 포지티브하게 나오잖아요. 0.076 포지티브하게 그만큼 신흥국의 GDP가 포지티브하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빨간 선이요. 그다음에 요 점선으로 나와 있는 건 통계적 유의도를 나타내는 그냥 그 스탠다드 에러 밴드예요, 밴드. 그래서 요 밴드가 같이 요 포지티브하게 엮여 있으면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한다는 표시니까 여러분들은 관심 있게 볼 거는 그냥 빨간색만 잘 보시면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영향을 줬다. 그 얘기는 미국의 유동성이 많아져서 각 개별 신흥국가들도 결국 유동성이 많아지게 되고 이게 결국은 성장률에도 포지티브 영향을 줬다는 뜻이고 아까 제가 커런트 어카운트 경우에 처음에는 마이너스는 바로 이니셜리 포지티브로 그 이후에 포지티브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그겁니다. 처음에는 마이너스로 간 것 같긴 하지만 바로 이렇게 포지티브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얘기가 물론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효과는 소멸되는 거지만 어찌됐든 경상 흑자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실질 실효 환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쪽으로 하면 절상이고 절한데 이쪽은 이제 초기에는 좀 절상이긴 하지만 요거는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플러스 쪽에 있고 마이너스 쪽에 있어요. 하지만 이쪽 존에서는 상당히 둘 다 이제 에러 밴드 안에서 전부 다 마이너스 효과를 좀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하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그 G5-US라는 거는 그 선진국 5개 나라 중에서 이제 미국을 제외하고 봤더니 앞에 결과랑 거의 다르지 않아요. 보시게 되면 그래프가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크게 뭐 큰 차이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5, 그러니까 미국을 포함한 모든 선진국을 봤을 때도 그래프 모양이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GDP는 포지티브하게 나오고 경상수지에서는 처음에는 마이너스지만 바로 흑자로 이렇게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서 그 G4로 했냐, 5로 했냐, 미국만 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앞선 회계 모형에서도 미국의 유동성이 늘었을 때 다른 선진국의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우리가 그 처음에 가설로 생각했던 미국의 통화량의 변화가 결국 다른 선진국의 통화량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게 신흥국의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모습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빅스를 봤는데 빅스는 이제 좀 저희가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빅스는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빅스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글로벌 리퀴디티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진다는 얘기니까 돈줄을 죄는 거잖아요, 그죠? 민간 쪽에서.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빅스가 올라갔더니 잘 안 나오네요. GDP 이쪽 오른쪽 보면 GDP가 아까는 포지티브하게 나왔는데, 그죠? 포지티브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빅스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흥국에 유동성이 덜 들어오잖아요. 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들의 GDP에도 마이너스 영향을 미쳤다. 이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선진국의 통화량을 중심으로 신흥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를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또 두 번째가 그러면 신흥국의 외환보유액 확대를 오른쪽 외생 변수로 놨을 때 그 선진국의 내생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봤더니 선진국의 경상수지를 상당 기간 악화시키는 거 좀 분석이 됐고 그 메커니즘은 신흥국의 외환보유액이 이제 미국 국채를 비롯한 선진국의 안전한 그 금융자산에 투자가 됨에 따라서 저금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물가 상승을 또 유발하게 됐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선진국의 저금리가 결국에는 소비 증가, 저금리니까 저축하기 싫은 거죠. 그렇죠? 금리가 낮으니까 소비 확 늘리고 저축률은 떨어지고요. 소비를 자꾸 늘리다 보니까 해외에서 물건 많이 수입해야 되고요.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커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신흥국의 외환보유량은 결국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라서 우리나라나 비롯한 신흥국으로 자꾸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니까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를 위해서 우리는 환율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외환보유액으로 흡수를 하고 그 흡수한 외환보유액이 다시 미국의 선진국 채권, 그죠? 국채에 또 투자가 되고 그러면서 다시 또 선진국 유동성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글로벌 불균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확대 재생산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선진국, 신흥국 둘 다 책임이 있는 거죠. 누구만의 책임이 아니라 그죠? 일단 선진국이 먼저 유동성을 풀었던 어찌됐든 간에 그게 계속 다시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투웨이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게 어찌 보면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둘 다 책임이 있다. 누구만의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래프로 살펴보면은 요게 이제 신흥국의 외환보유액이 커졌을 때 선진국의 경상수지가 어떻게 됐다? 지금 마이너스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됐다. 그죠? 신흥국의 외환보유액이 많이 늘면 늘수록 선진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상당 기간, 요거 지금 쿼털리니까요. 그죠? 이게 소멸되는 기간까지 상당 기간, 거의 1년 반 이상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당연히 GDP에도 네거티브 이펙트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결국 또 그 씨앗은 어떻게 보면 또 선진국이 먼저 뿌렸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 선진국, 신흥국 모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글로벌 불균형을 키우는 측면이 있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결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것 같은데 긴 시간 재미없는 강의를 좀 듣고 계시고 졸리기도 하실 텐데 결론만 딱 알고 가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진국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다른 글로벌 유동성 증가, 그죠? 그 다음에 신흥국의 외환보유액 축적 모두 책임이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결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불균형의 영향을 서로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탓하지 말고 이거는 선진국, 신흥국이 모두 모여서 서로 간에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누가 먼저 하나만 멈춰라 그래서 멈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별 국가가 각 나라가 거시정책을 통화정책이라든지 재정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정책 공조, 폴리시 코디네이션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재균형, 현재는 불균형이니까 뭔가 리밸런싱을 좀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런 움직임이 계속 지금 있어요. 그래서 G20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의 했죠. 그룹 오브 20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왜 의장국이어가지고 멋있게 한번 했잖아요. 사실 G20가 다 선진국 신흥국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글로벌 G20에서 모이는 주요 의제 중에 하나가 이런 글로벌 불균형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다시 글로벌 위기가 오는 걸 방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얘기를 많이 심도 있는 얘기를 많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가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해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단 선진국 자체가 통화정책 기조를 좀 신중하게 조정해야 하라는 좀 요구가 있죠. 지금 미국이 통화정책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또 물론 이거와는 방향이 반대이긴 하지만 신흥국 글로벌 경제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이 자국만을 생각하지 말고 좀 글로벌 경제를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화정책 기조를 좀 신중하게 조정하고 선진국은 특히 좀 저축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미국이 너무 왕성하게 좀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재정 건전화. 역시 이것도 미국이 이제 재정 지출을 좀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좀 생각해봐야 되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신흥국은 자국 통화의 경쟁적인 평가자라는 건 결국 그 외환보유의 확충을 통해서 평가절하를 계속 고환율을 유지해서 수출 경쟁력 유지하려는 노력이 사실 있거든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뭐 중국 다 마찬가지죠, 그죠? 신흥국은 결국 품질 경쟁보다 일단 가격 경쟁력으로 수출을 계속 늘리고자 하는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자국 통화의 어떤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도 너무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이 발목이 잡히면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의 경제가 흔들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수출하고 내수 이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희가 원론적으로 하는 얘기는 하지만 내수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시장이 좁은데 뭘 어떻게 더 넓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 건 수출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하기도 하지만 이제 중국은 이제 여기서 벌써 이제 내수 쪽으로 많이 돌아섰거든요. 중국은 워낙 근데 또 내수 시장이 크니까 가능한 얘기긴 한데 좀 우리나라랑은 조금 상황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어찌됐든 너무 과도한 수출 중심의 경제 운영은 어찌됐든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조금 내수를 좀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수출과 내수 간의 어떤 균형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여기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또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국제 통화 시스템의 어떤 안정성 측면에서 글로벌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 그다음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어떤 부정적인 파급 효과, 그죠? 네거티브 스피로버를 어떻게 하면은 최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해야 되고, 제가 그게 말씀드린 게 지금 G20라든가 아니면 바젤 3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은행들의 어떤 그런 그림자 금융의 규모라든가 이런 걸 좀 규제하고, 그죠?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금융 상품에 대한 규제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게 최근에 좀 트렌드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최소화해서 결국 글로벌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하는 어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 선진국 클럽이 됐든 신흥국 클럽이 됐든 아니면 현재 중국 주도의 여러 가지 국제기구도 생겨나고 여러 가지 환태평양 경제협정 여기서도 우리나라도 소외되기도 했고 좀 여러 가지 좀 글로벌 시장에서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싸움도 좀 치열하고요. 그죠? 그 와중에 또 일본 또 관계, 그죠? 미국과 일본의 일시적인 또 연합 형태도 보이기도 하고 또 그 와중에 우리나라가 약간 고립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워낙 이제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 경제 하에서 외국의 그 영향을 많이 받는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근데 또 약간 정치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중국과 일본, 미국 여러 가지 그 강대국 사이에서 여러 가지 경제도 좀 어려운 현실이긴 한데 그런 어떤 국제사회 지속적인 논의에 우리나라도 신흥국의 어떤 대표적인 국가로서 참여를 해서 계속 우리의 입장을 또 계속 지속적으로 개진할 필요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차원의 불균형이니까 결국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게 맞고 선진국, 신흥국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현재 그 현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클로징 멘트를 좀 남았으니까 좀 재미없고 딱딱한 강의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어려운 개념도 있었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글로벌 유동성이 뭔지 그다음에 글로벌 불균형이 뭔지 개념 정도만 좀 이해하고 가셨어도 아마 유익한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또 여기 제 나름 친정에 온 건데요. 항상 친정에 올 때 마음이 굉장히 좀 들뜨기도 하고 즐겁기도 합니다. 이제 퇴직하고 지난주에 한번 왔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왔는데 또 친정에 올 때는 또 나름 정장을 또 예쁘게 차려입고 오죠. 학교 강의할 때 좀 편하게 하기도 하는데 또 친정에 대한 예의라고도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 또 만나게 돼서 또 거기에 대한 또 제가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막 학생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항상 그 본인의 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여기 계신 분 중에 분명히 또 몇 년 후에 여기 쓰실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또 경제학 전공하신 분은 한국은행에 오는 걸 또 목표로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 중에서 또 우리 직원이 돼서 저희 여기 직원 강의가 되게 많아요. 그죠? 직원이 한 4분의 3 이상 강의하고 저 같은 외부는 한 4분의 1 정도 하고 제가 들었는데 아마 또 이게 직원의 신분으로서 여기서 또 10년 후에 강의를 하시게 되실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높은 꿈을 가지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좀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또 금요일 즐겁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있을 기말고사에서도 좋은 성적 거두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